그러면 바로 또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근데 밖에서 댓글 보다 보니까 보금자리론 상황 네. 좀 알려달라고 네네. 말씀하신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 보금자리론이 지금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보금자리론 왜요? 예, 보금자리론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출을 우리가 보금자리론을 받으려면 최소한 얼마 전에는 대출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네네. 그게 기존에 40일이었는데 네. 50일로 늘렸어요. 그러니까 50일 하면 올해 다 갔죠. 지금이 11월 16일인데 그러니까요. 이제 그거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사실상 11월 12일부로 올해분의 신청은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대출을 받으실 분들은 끝났다라는 거고,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출을 받으러 가면 대출이 안 나오냐 그거는 아니고, 지금 받으면 최소한 50일 이후 거, 그러니까 내년 1월 뭐 초중순 네. 요 이후에 대비해서는 받을 수 있는데, 그럼 언제까지 되냐? 집사기 한 3개월 전쯤 아무리 네. 빨라도 네네. 그거까지는 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만약에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아야 되실 분들이 있다면 이제 그건 불가능하고. 네. 근데 원래도 40일이었어요? 원래는 40일. 그러면은 뭐 원래도 40일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간당간당 하긴 했었으니까. 그렇죠. 네, 예년보다 한 10일 정도 빨라졌다라는 거고. 그러면 그 사이에 10일에 거기 껴있던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난감하겠네요. 그렇죠. 뭐 네. 계획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뭐 난감할 수가 있는데, 네. 10일 정도 빨라졌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올해 안에는 네. 올해 안에 대출을 받으시려는 계획이 있었다면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보금자리로는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네. 이제 최소한 2달 전에는 신청을 하셔야 된다. 최소한 2달 전, 그리고 아무리 빨라도 3달 이내. 그 2달하고 3달 사이. 이거 되게 쉽지 않네요. 007 작전도 아니고. 네. 예, 어쨌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첫 번째 주제가 해보죠. 그러면 지금 첫 번째 기사,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내용이 분양가 상한제 매뉴얼 마련,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라는 네, 그렇습니다. 주제인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뭐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네. 뭐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나랑은 상관없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요게 사실은 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공급에도 영향을 꽤 많이 미칠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미리 좀 알아보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기사를 잠깐 보자면 분양가 오르나 지자체 맘대로 못 갚고 땅값 이자도 비용 반영. 네. 지금 뭐 제목만 봐서는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네, 자, 일단은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 분양가를 상한을 만들어 놓고 그 이상으로는 가격을 높게 받지 못하도록 눌러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게 공공택지에서는 예전부터 있었지만은 민간택지에서는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적용이 되기는 했는데 민간택지의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만 받도록 하다 보니까 네. 이걸 만들어서 파는 네.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격이 제한이 걸리니 하기가 싫죠. 그렇죠. 하기가 싫고 요것도 딱 얼마야라고 정해진 게 없이 택지비와 건축비가 핵심입니다. 네네. 분양가를 만들 때는 우리가 네. 원가죠. 그러니까 네네. 땅값과 건축비가 핵심인데 여기에 플러스 각각의 가산비가 붙어요. 네네. 근데 사실 이 가산비가 어떻게 보면 마진일 수 있잖아요. 요거를 산정하는 기준이 약간 고무줄 같았어요. 여기도 네. 지금 기사에도 나와 있는데 네. 고무줄 기준 고쳐 공급 확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구체적이지 않았던 거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바꿨다라고 네. 한다면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뭐냐면 우리가 분양가를 심사를 받으려고 뭐 택지비에 이만큼을 가산했습니다라고 써냈을 때 네. 이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 예전에 보다는 지금 앞으로는 더 예측이 편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원래 예측이 좀 어려웠다는 거는 기준 자체도 약간 좀 불투명했었던 것도 있었을 것 같고.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자체별로 다 달라요? 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은 사실 가이드라인은 있었어요. 네.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한 법적 강제성은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는 됐는데 네. 우리는 왜 안 된다 그러냐. 그건 지자체에서 심의를 하기 나름이다라고 네. 해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진짜 골치 아픈 거잖아요.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옆반에선 됐었는데 옆반 담임 선생님은 우리 반바지 입고 다녀도 된다는데 그러니까 그럼 그 반 가든가. 왜 그러잖아요. 네. 그런 기준이 한튼 정해져 있기는 한데 예를 들어 학생에게 정한다면 학생은 학생답게 입고 다녀야 한다라는 기준은 있는데 네. 그 학생답게라는 기준이 2반 그렇지. 담임 선생님 다르고 3반 담임 선생님 다르다 보니까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지역별로. 네. 그러다 보니 불만이 많이 나왔고 네. 그게 공급을 더디게 하는 이유다라고 분석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네. 대해서 매뉴얼을 좀 개정을 했다. 네. 크게는 이제 보면 이 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택지비 심사 그리고 기본형 건축비, 네. 뭐 가산비 인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택지비 심사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저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민간 택지죠. 세 번째 거. 네. 민간 택지에 대한 가격 평가가 미흡했다.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둔촌 주공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 네. 같아요. 둔촌 주공 아파트 단지라고 한다면 사실상 송파 쪽에 가깝잖아요. 거의 뭐 송파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네. 뭐, 올림픽 공원에 거의 붙어 있는 그렇죠, 개념이니까. 그렇죠. 저 끝트리보다는 그래서 네. 가격을 산정을 할 때 여기에 땅값이 과연 그럼 적당한 땅값이 얼마냐라고 네. 보자면 적당한 땅값은 이쪽을 적용을 받고 싶을 거예요. 그러겠죠. 비싼 쪽. 조금 더 비싸죠. 조금 더 비싼 쪽. 그런데 자치구는 네. 송파하고는 다르다 보니까 네네. 그 자치구 단위로 따지다 보니 가격이 좀 낮게 책정되고 그러면 적정한 평가 모델이 없다 보니까 이 자치구에서 봤을 때 야 니네는 송파구 아니야 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야 사실상 여긴 송파구야. 네.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뭐 이 그렇죠. 생활권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적절한 평가 기준이 없었는데 그 기준을 조금 더 입지 차이를 보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라는 게 그 네.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구 단위에서 평가를 받기는 하지만 실제 여기에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 것들의 평가 모델이 조금 더 다양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요 개선됐다라는 거는 네. 보정 기준이라는 거니까 결국에 보정을 조금 더 해주겠다라고 그럴 가능성이 높죠. 봐야 되나요? 예, 왜냐하면 저런 것들이 이제 시행사에서의 불만이었으니까 네. 야 우리를 왜 여기랑 같이 놔? 우리는 네. A급인데 왜 네. 여기를 B급이랑 우리랑 같이 봐? 네. 라는 거에 불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델이 예를 들어 A, B, C, D 5개밖에 없으면 네. 너네는 이 5개 중에 하나야라고 하는데 A와 B 사이일 수도 있고 B와 네. C 사이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다양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네. 불만이 완벽하게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행 사업 주체에서 원하는 그런 가격에 좀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 지자체 임의 삭감 이건 뭐예요? 이게 그겁니다. 이반 담임 선생님이 그냥 깎아버리는 거. 그냥 마음대로 깎아? 마음대로 깎습니다. 사실은 하지 말라고 요렇게 산정하세요 건축비에 네. 정해진 게 있어요. 네. 법적으로 정해진 게 있는데 네. 그걸 마음대로 깎습니다. 야, 그럼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하지 마라고 하지만 그걸 뭐 처벌할 근거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법적 강제성은 없고 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반의 환경 미화를 좀 아름답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바람이에요. 네. 근데 고시 없이는 임의 조정 불가라고 하는데 저것도 아예 안 지켜. 어떤 지자체가 진짜 이악 물고 우리는 안 지킬 거야. 네. 라고 해도 어떤 규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구청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약간? 그렇죠, 그렇죠. 그럼 내가 서울은 구단이니까. 어떤 서울 기준으로 구청장이 네. 우리는 좀 너무 좀 집값 좀 이렇게 낮추고 싶고 좀 분양가 상한제를 좀 강하게 하고 싶다. 네. 그러면은 기본형 건축비 뭐 이런 것들에서 그냥 막 후려치는 거야. 삭감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기본형 건축가 100인데 이걸 뭐 20으로 네. 삭감하진 않겠지만 네. 그 조정 범위가 있기는 있어요. 지자체별로 뭐 95%에서 뭐 105% 조정 범위가 있기는 한데 그래? 95%까지 낮출 수 있다고? 낮춰. 거기에 낮출 수 있다고 해놨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야. 고시 없이는 임의로 조정하지 말아라. 네. 근데 임의로 조정하지 말아라고 했지만 그럼 말아야겠구나. 네. 이게 아니라 그냥 90으로 낮춰 해도 그거는 이제 저기 규제가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에 정부의 입장은 행정지도를 열심히 하겠다. 행정지도. 행정지도를 쫓아가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행정지도가 말이 좋아서 행정지도지 뭐 그쵸. 그 어떤 뭐 그 강제성이랄 게 없죠. 없잖아요. 사실 뭐 불편하니까 그런데. 너 왜 그래 너? 네. 이 정도잖아요. 맞아요. 교장 선생님 와가지고 아유 그래도 살살해요 선생님.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또 때리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그래도 네. 국토부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약간 이제 규제를 풀어준 거죠. 그러니까 요즘의 분위기를 보면은 네. 국토부에서 그냥 알게 모르게 살금살금 솔솔솔솔 풀어주는 규제들이 꽤 많이 있어요. 네. 분양가 상한제도 그렇고 뭐 네. 오피스텔 규제라든가 네. 뭐 청약에 대한 규제라든가 이런 게 공급에 대해서는 어쨌든 긍정적인 신호로 다가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거는 이제 좀
앞으로 공급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네. 희망을 좀 가져볼 수도 있는 거죠. 뭐 가산비 인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산 항목도 지자체로 뭐 임의적으로 조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네. 그것도 이제 심사 항목을 구체화해서 네. 조정 기준을 제시하겠다라는 거죠. 네. 요거는 얼마를 받는 게 적당하고 뭐 그런 건 되고 안 되고. 그러니까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예 조정이 불가능한 영역이 있고 네. 조정이 가능한 그 선도 가이드라인을 네.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시행사에서 봤을 때 사업 주체에서 봤을 때 미리 판단해 가지고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한번 올렸다가 안 돼라고 빠꾸 맞으면 이건 그럼 어디서부터 검토를 해야 되나. 과거에는 그 답이 안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투명해집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그 분양 지금 예정이었던 곳들 네네. 입장에서는 올라간다고 봐야 될까? 그럴 가능성이 높죠. 아, 이 그래요? 전체적인 매뉴얼이 개정된 것들이 올라가는데 조금 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낮춰지는데 영향을 주는 건 저 공공택지 외에 임대주택 용지 포함 그 공공주택 면적만 반영. 저게 무슨 소리냐면 네. 기존에는 자 여기 개발합니다. 이럴 때 뭐 상가도 포함시키고 모두 포함시키고 네. 다 이것저것 포함을 시켰단 네네. 말이죠. 그런데 공동주택의 면적만 딱 반영을 해라. 이것저것 군더더기 빼고 네네. 저거 말고는 뭐 선납이자. 그러니까 사업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뭐 땅을 사야 된다거나 뭐 이렇게 사업비 들어가는 네. 거를 시행사에서 돈을 들여다가 어디선가 큰 돈을 빌려와서 살 돈부터 수도 치고 있죠.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거는 오케이 그러면 그거 할인은 해줄게라는 건 있었는데 그 돈을 어디선가 빌려올 때 이자가 붙죠. 네. 이 이자에 대해서는 감안을 안 해줬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반영을 한다는 거니까 네. 전체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걸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냥 듣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런데 전체적인 기조는 이제 민간 택지에서 분양을 할 때 분양가 상한제가 약간은 좀 풀릴 가능성이 있다. 어느 정도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분양가가 좀 올라간다는 거면 결국에는 어떤 이 시장에서 어떤 그 청약을 뭐 준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어떤 뭐 애매하거나 뭐 불리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분양가가 올라간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가 오르게 되면 네. 일단 우리는 돈이 더 들어가겠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들어가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그 조합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분담금이 좀 적어지는 거고. 네. 남들이 들어와서 우리 집 짓는데 좀 돈을 보태주는 거니까 그 말인즉슨 수익은 좀 늘어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일반 분양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부담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다,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사업이 좀 활발하게 될 테니까 집이 그래도 지금보다 막혀 있던 게 원활하게 공급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는 있는데 문제는 그런 그 분양가가 얼마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냐. 요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정부가 이게 분양가를 높여주겠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적용을 하는 거라면 사실 원래 기조랑 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럼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지금 공급을 안 하고 있다. 계속 그냥 버텨버리니까 조합들이 그렇습니다. 그걸 좀 풀어주려는 의도로 이렇게 하는 그렇죠. 거다. 네. 사실은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 이유 자체가 네.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분양가가 사실은 주변 집값을 끌어올린다라고 보는 것도 그것도 주장이 좀 갈리긴 해요. 네네. 물건이 싸게 공급되면 경쟁적으로 다른 가격이 그럼 낮춰질 것이라고 봤을 때 네.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설 때 와 이게 싸니까 우리 집값 내려야겠다 이러진 네. 않잖아요. 그렇죠. 네. 오히려 주변 시세와 키가 안 맞다 보니까 이만큼의 로또 분양이라는 네. 게 생겨버리는 차익이 부작용이 생기는 생기는데 네. 그런 주변 집값을 상승시킬 요인이 이 분양가에서 있기 때문에 이걸 억지로 낮춰놨는데 이것 때문에 공급을 안 하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네. 좀 풀기는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가장 이제 사업 주체들이 힘들어하는 것들이 뭐냐 그런 것들을 이제 청취해서 이제 반영을 한 건데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고덕 둔촌주공 네. 거기도 이제 좀 힘을 받을 것 같긴 하고요. 어쨌든 뭐 내년 5월인가 준공이니까요. 네. 원래 올해 뭐 분양 한 해 만에 했다가 미뤄졌잖아요. 이게 워낙 눈높이가 다르다 보니까 2,980이었나요? 저기서 네. 허그에서 제시한 거나 뭐 이런 것들은 네. 근데 뭐 3,000 이상이 가니까 그런데 지금으로 봤을 때 그럼 과연 이게 평당 얼마가 나올 거냐. 네. 이게 우리들이 사실은 나 거기 안 들어갈 건데라고 하더라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기는 해요. 아까 저기 헤인즈님이 둔촌주공 분양가 4,500일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시는데 네. 4,500? 지금 근거는 말하는 있어요. 거- 그러니까 그래요? 4천 이상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네. 근거들도 사실은 뭐 틀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가 위치한 곳이 네. 주변 시세와 봤을 때 여기는 심지어 민간 택지잖아요. 네네. 민간 택지다 보니까
그 정도의 땅값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건축비도 이런 거 저런 거 포함을 하면 4,500까지는 이거 너무 많이 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한 4,000 정도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4,000이 아니라 한 3,500, 600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 네. 25평도 9억을 넘어가 버리게 돼요. 9억이 넘어가면 큰일 나잖아요. 큰일 납니다. 어. 그때부터는 이제 중도금 대출 안 나오는 건 당연하고요. 이게 네. 대출이 아예 막히는 게 허그에서 보증을 안 하니까 네. 보증을 안 하다 보니까 뭐 근데 이거는 뭐 끝났죠. 근데 네. 대출 중도금 대출이 안 나와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그 현금 부자만 들어갈 수 있느냐 네. 뭐 이런 생각들도 해요. 그래서 기사가 요거 하나가 나온 게 여기 있는데 요것도 보여주시겠어요? 잠시만요. 네. 조합원들은 얼마 어. 예상하신다고요? 평당 5천 예상 중이시다. 하나 여기 이거 아닌데. 잠시만요. 평당 하나가 없네. 하나가 뭐 내용은 굳이 저기 해도 됩니다. 이거 저거예요. 그 조선주공 현금 부자 잔치되냐 뭐 이런 네네. 내용들인데 네. 사실은 그런 것들보다도 더 문제가 될 게 내가 현금이 없어서 못 들어가라고 하는 일본의 문제도 있지만 특공이 다 막힙니다. 그렇네요. 네, 특별 공급이 다 9억 초과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분양되는 이 물량들,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공급되는 게 4,841세대. 거의 5천 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나오는데 네, 이게 다 특별 공급이 없어요. 특별 공급이 없어요. 제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9억이 넘어가 버리면 네. 특별 공급이 없이 전부 다 그럼 가점제를 적용받는 거예요. 가점제인데 대출도 안 나와요. 가점제인데 대출도 안 나와. 정말 끔찍해진 거죠. 그러면은 그냥 올 현금 올 현금에 가점제도 보통 이제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보면 한 60점은 넘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한 4인 가구, 5인 가구 이상은 돼야 되고 네. 뭐 무주택 기간이랑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따졌을 때 한 45살 이상은 돼야 되고. 어. 그럼 얼마 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낮췄다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무의미하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자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다 정부 입장이다. 네. 어떻게든 이제 여기에 이제 불만도 좀 잠재우고 하려고 특별공급의 기준도 좀 완화시키고 좀 넓혀놨어.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이렇게 열었는데 네, 네. 9억 원이 초과하는 순간 이거 문을 다시 닫다가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충돌해 안 버리니까 맞잖아요. 네. 이거 좀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내심 여기에 분양가를 어떻게든 9억 밑으로 낮추는 쪽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할 수밖에 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분양가 심사 매뉴얼을 만들어졌는데 네. 실제로 가가지고 심사를 받을 때는 그렇게 안 해주려고 하는 노력도 작용을 할 이게 거고 9버전 매뉴얼로 다시 적용을 하는 것처럼 가격을 또 낮출 네. 수도 있겠군요. 아니면 지금 기대가 되는 건 글쎄요 나름 기대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이 9억이라는 기준 자체가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뭐 종부세 공시 가격 9억 네. 기준 뭐 이런 것들이나 네. 아니면 주택연금 가입할 때 예전에 시세 9억이었는데 이걸 공시가 9억으로 올린다거나 네. 이런 기준들이 조금씩 상향이 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집값도 많이 올라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특별 공급에 대한 기준도 지금 네. 9억으로 다 막혀 있는데 요것도 조금 상향되지 않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건 규칙이거든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좀 빠르게 바꿀 수 있는. 그러면 9억이 넘어도 중도금 대출도 해주고 그리고 뭐 특공도 해주고 요 부분 중도금 대출 해줄 부분은 이게 가계부채 눌러야 된다는 컨센서스 때문에 이거는 또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면은 지금 막혀 있는 아예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라는 거 좀 풀어주되 네. 대출에 대한 뭐 비중을 네. 조금 높여준다든가 실수요자들에게 그런 것도 이제 머리를 굴려볼 수는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거 풀어주면 여기서 막히고 맞아요. 요거 해주려면 여기서 막히고 그겁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거고. 네. 우리 그 큐브 네. 아시죠? 이렇게 네. 돌려가지고 색깔 맞추는 거. 저는 그거를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 요면 됐다 해가지고 맞추면서 뒤에가 다 틀어져 있고.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네. 특공을 만약에 해주기로 했어요. 9억 초과도 특공이 돼요. 네. 근데 중도금 대출은 안 된다. 그러면 그 특공 자격인 분들이 그걸 어떻게 현금 내고 사냐 이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한 10억이더라. 이거 풀어줄 수밖에 없어요. 10억이라고 한다면 내 계약금 일단 계약금을 우리가 순수하게 계약금은 대출도 안 나오잖아요. 네. 순수하게 요즘에 10% 15%의 계약금 현금 1억 1억 5천을 갖고 있으신 서민들이 얼마나 되실 것이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게 된다면 이거를 저는 예전엔 그랬죠.
어떻게든 대출을 이만큼이라도 받아가지고 우리가 잔금 치를 시점에서는 세입자 집어넣고 네. 전세 집어넣고 시세로 쭉 맞춰 올라가면 그때 다시 대출을 받고 하는 게 있었는데 네. 지금 규제 상황으로서는 안 된다. 현금 무죄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 분명히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가 될 텐데 고치지 않고서는 답이 네. 안 나오는 거죠. 하얀 아리님이 부모님 특공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진짜 특공이 막히면 이제 부모님 특공이 열린다. 그렇죠. 그럴 그러니까. 수밖에 없어요. 엄마 나 10억 빌려줘 그러면 알았어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네. 이제 들어올 것이다. 네. 그래서 서울 지금 분양가 서울 주택 가격 9억짜리 찾기도 지금 많이도 올라가 힘들죠. 있고 많이 올라가 그러면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둔촌주공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네. 상당히 많을 수 있어요. 이게 뭐 가격도 뭐 저렴하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일단- 살기도 좋고. 예. 네. 옆에 올림픽공원 쫙 네. 있고 강남에 가깝죠. 네, 뭐 9호선도 있고, 뭐 그렇죠. 5호선도 그리고 탈 수 있고. 거의 뭐 5천 세대가 분양되면은 네, 나도 한번 넣어볼까라고 할 수 있는 기대도 해볼 수 있어요. 그렇죠. 많이 나오니까.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또 여기는 이 뺑뺑이잖아. 추첨제잖아요. 네, 생애 네. 최초는. 그러니까 네. 분명히 기대를 해보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막혀버리면 우리는 이제 청약에 대한 전략을 다시 짜야 됩니다. 네, 다시 짜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확정적인 분양가가 나온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청약 제도를 어떻게 손볼지도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최악의 상황에서만 늘 대비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은 그거죠. 9억이 넘어가 버렸고 특별공급 제도도 바뀌지 않는다. 네. 결국은 여기에 가점제로만 도전을 해야 된다라는 네, 상황이 있다면 그게 변수가 하나가 있네요. 여기가 평수가 다양하잖아요. 네네. 뭐 24제곱미터부터 이렇게 좀 네. 다양하게 물론 여긴 수량이 좀 적기는 네. 하지만 그러면 적은 면적이라도 들어갈 것이냐. 특별공급이 아주 작은 평수. 네, 특별공급이 적용되는 면적에 9억 밑으로 떨어진다 한 4천으로 잡는다면은 4, 20 계약 면적 20 어휴 꽤 작은 평이어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도전을 해보시거나 거기 경쟁률 어마어마하겠네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은 구조가 아니라 네. 아주 작은 구조지만 네. 그래도 뭔가 내가 당첨을 꿈꾼다면 뭐 그렇죠. 되는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 특별공급 거기에 아니면 지금 1인 가구도 막 들어오고 뭐 60제곱미터 이하는 네. 1인 가구도 넣을 수 있다고 이제 바뀌었으니 네. 1인 가구 들어오고 다 들어오겠네. 다 들어오겠죠. 서울 사람들 다 들어오겠네. 그 왜 우리가 여기를 둔촌주공을 그렇게 네. 부르잖아요. 단군일의 뭐 최대 네. 규모다 이렇게. 저는 그런 식상한 표현 되게 싫은데 아니 솔직히 아파트가 언제부터 지어졌다고 단군 때부터 얘기를 해요. 그럼 뭐 그렇죠. 지구 역사상이라고 얘기하지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진짜 그 식상한 표현으로 네. 단군일의 최대 경쟁률이 나올 수도 있는 그렇죠. 코딱지만한 면적에 지금 모든 어떤 그 판이 딱 네. 그렇게 되게 돼 그렇게 있네요.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그런 구멍을 보고 당연히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실수요자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도 고민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근데 네. 여기가 시작이 되면 네. 여길 시작으로 다른 또 재개발 사업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거든요. 여기가 잘 되면 이제 그래 다른 곳들도 우리도 해보자라고 이제 나설 수도 있는데 그 딜레마에 봉착을 한 거죠. 네. 9억을 넘어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정부의 바람과 네. 실제로는 넘어가야 다른 곳들이 좀 활발해진다라는 그런 환경과 이게 두 개가 부딪히다 보니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건 이제 청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여기가 안 되면 다른 쪽 네. 또 노래 부르는 수밖에 없죠. 아니 근데 이게 대출 규제가 사실 있으면 네. 현실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잖아요. 극소수죠. 그러면 정부도 그걸 모르진 않을 텐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뭐 특공을 하게 해줘야 된다는 그 어쨌든 그 명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약간 좀 풀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가능성을 기대를 하는데 또 하나 걸어볼 네. 건 내년 이제 3월 9일에 굵직한 거 있잖아요. 지금 방송하시기 네. 전에도 읊어주셨던 그 대선 주자들이 여기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고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다 보면 그런 이제 문제점들을 더 청취를 하려고 그럴 거고 그럼 중간에서 그런 조언을 해주는 참모들이 어떤 얘기를 해주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제가 예전에 라디오를 한번 들으면서 오늘 다루시는 후보들 중에는 없지만
어떤 진영에서는 네. 지금의 부동산 문제를 공급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 측도 있더라고요. 공급의 문제가 아니다. 네. 네. 그럼 뭐가 문제죠? 그러니까요. 네. 그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네. 뭐 다른 이유를 드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네. 아니 세상에 세상에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구나. 근데 우리가 제대로 된 어떤 저기를 갖추지 못하면 네. 결국은 또 우리 그런 것들에게 돌아오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인 목소리를 내줄 수밖에 없다. 네. 말씀하신 대로 대출이 가장 문제죠. 9억 원 초과를 하게 되면 현금 부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지금의 네. 상황이니까 거기에 이제 부딪히는 게 가계대출, 가계부채의 규모를 줄여야 되겠다라는 게 이 기본적인 방향이고. 아니 근데 왜냐면 제가 이게 가장 딜레마 아니면 좀 이상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청약 가점이 높으신 분들일수록 네. 현실적으로 어쨌든 무주택도 오래 하시고 그렇죠. 아이도 많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부모님도 모시고 공양을 하니까 예. 거꾸로 돈이 좀 적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약 점수가 높을수록 돈이 없는 게 당연한 건데 네. 대출을 안 해주면 어떡하냐고. 뭐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전매 제한 같은 건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저도 네. 흑수저라고 그 표현도 되게 싫긴 한데 네. 우리 조상을 무시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가진 쪽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네.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계층을 한번 건너뛸 수 있는 사다리가 대부분 여기서 왔었거든요. 네. 전매 제한이 없었던 시절에 아파트를 사가지고 나는 여기서 안 살 거야. 그냥 안 좋은 집에서 살아도 돼. 프리미엄. 프리미엄 받고 비싼 사람들한테 팔고 그 돈으로 조금 더 부를 축적하는 사례들이 많았다고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보면 나쁜 쪽으로 보면 불로소득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특별 공급의 기회나 이런 것들을 오케이 포기하고 안 살 거야. 대신에 돈을 가지고 거기서 다른 곳에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내가 생각하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거기서 제공되는 거 아닌가. 그게 그럴 수도 있는 게 네. 아니 어차피 이 상황으로 가면은 정말 금수저 특공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요. 거가 오히려 되는데 반대로. 그럴 거면 뭐 예를 들어 정말 아까 가점 높은 분들 네. 어차피 이 집은 못 사지만 이분들이 조금 싸게 사서 그 금수저 분들한테 넘기면서 그렇죠. 조금의 차익이라도 받으면 그렇습니다. 이게 소득의 재분배인 걸 충분히요. 수도 있는데 네. 이만큼 부를 갖고 계신 분이 프리미엄 주고 여길 비싸게 산다. 이 돈이 어디로? 이 사람들에게. 그럼 이 사람들이 판 건 뭐냐? 제가 파는 건 뭐냐? 저 생애 최초 깨끗하게 여지껏 집 한 번 가져보지 못한 그 깨끗함을 돈을 받고 팔겠습니다. 그렇죠. 대신 저는 생각지도 못한 큰 돈, 누구는 이제 퇴직해야 만져볼 수 있는 돈 정도를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굳이 거기서 비싼 이자를 부담하면서 진짜 심지어 내 소득에는 부담스러워서 들어갈 수도 없는 네. 아니 그 대출을 해줘도 문제예요. 10억 10억짜리 대출을 들어간 10억짜리 아파트다. 여기 네. 들어가는데 70%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네. 3억 원 어찌어찌 꾸역꾸역 말해서 들어간다고 쳐요. 네. 7억, 7, 4, 20, 한 달에 거의 300만 원 돈을 내야 되는데 일반적인 월급쟁이 수준에서 이게 되냐 이거죠. 아이 낳고 뭐하고 사실은 거기서 사는 것도 고통이에요. 그렇죠. 7억을 대출을 받으면. 네. 그래서 사실 대출 규제를 한다는 게 그게 문제잖아요. 그거잖아요. 당신들이 너무 고통스럽게 살 걸 우리가 미리 방지를 해주겠다. 하우스포를 막아줄게. 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느낌이 들어서 그렇죠. 차라리 전매 제한 같은 걸 없애고 집값이 물론 올라가는 부작용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은 저는 둔촌주공 저희는 집이 강서 쪽이거든요. 네. 강동에서는 못 살아요. 저는 생활권이 강서 쪽이라 네, 네. 여기 한번 오는 것도 되게 힘든데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런 전매 제한을 풀어주고 그런 식으로 부를 재분배하는 건 어떤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뭐 네. 물론 허점들이 많겠죠. 단군 할아버지 청약 점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단군 할아버지는 부모님이 없으셔가지고 다자녀로 가셔야 된다. 네, 패드립은 아니에요. 부모님은 부모님 하늘에 계시니까.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네. 네, 다자녀 특공. 다자녀 듣고. 근데 둔촌 못 넣죠. 이제 분양가 높아지면. 그렇죠. 단군 할아버지도 받기 좀 어려운 게 특공이 없어지고 특공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가점으로 가셔야 되는데. 집 한 번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생애 최초 안 되시겠죠? 안 되고. 좀 오래 사셨으니까. 네. 네.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참 둔촌주공이 정말 어찌 보면 마지막 희망 같이 막 기다리고 있는 분들 정말 맞아요. 많은데 이게 그래서 또 없다 보니까. 되면 또 아까 말씀하신 그 분양가 정도면 거의 정말 로또잖아요. 맞아요. 시세가 주변 시세 대비해서는 거기다 또 12,000세대 초등학교가 2개나 있어요. 다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 그 교육에 대한 우리가
아파트를 볼 때 딱 교육, 교통, 그다음에 주변에 뭐 문화적인 여건 이런 것들인데 그냥 다 갖춰져 있어요. 모든 게 다 있어요. 모든 게 다 있어요. 모든 게 다 있고 뭐 일부 뭘 꼽자면은 그래도 뭐 자재나 뭐 이런 것들 얘기하시는 분인데 아니 그건 둘째치고 어차피 집에서 살면서 한 1, 2년이면 낡는데 네. 진짜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곳이라 희망을 거기에 가지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게 공급이 돼야 사실은 분산의 효과도 굉장히 큰 곳이잖아요. 네네. 좀 멀리 떨어진 2기나 3기 신도시보다도 그래서 사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그렇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 관심 많이 가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앞으로 뭔가 계속 뭐가 바뀔 것 같으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잘 지켜보시고 가능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돈을 좀 어떻게든 좀 구해 놓으셔야 구해 놓으셔야 되고 뭐 네. 계약금이나 이런 것들 구해 놓으시되 그 다음에 아까 청약 공부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우리에게 만약에 지금 가점제가 아니면 가점제는 뭐 우리가 노력한다고 될 건 아니니까 아이를 많이 낳을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특별 공급이 닫히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특별 공급 어떤 게 더 유리한지 저 지난번에 말씀드린 생애 최초 특별 공급과 신혼부부 특별 공급 자녀가 있을 때 없을 때 어느 쪽으로 네. 넣는 게 더 유리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미리 공부를 해놓으셔야 딱 닥쳤을 때 그래도 좀 빠르게 판단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궁금하신 거 네, 있으신가요? 궁금한 거 있으면은 한번 올려주시면은 요 부분에서 한번 답변 좀 하겠습니다. 청약은 두 번 되긴 힘들더라고요. 한 번 되기도 힘들죠. 네, 전 청약이 안 돼봐서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네, 다들 고독 강일 막차 탔어요. 네. 아유. 단군 할아버지 청약 점수 잘못 계산해서 부적격 탈락될 거예요. 맞다. 이거 되게 오리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게 본인에 대한 적격 부적격 여부 이걸 잘 네. 판단하셔서 미리 검증을 받으셔야지. 의외로 탈락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특히나 소득 계산에서 네. 그런 부분들 많습니다. 피 주고 살 수 있는 거라도 사세요 하는데 피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지금 없죠. 사실은 전매 지금 제한이 걸려 있으니까. 전매 제한이라. 네. 뭐 이걸 살 수도 없는 거고 샀다가는 지금은 네. 굉장히 크게 처벌받고요. 네. 그렇죠. 뭐 불법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데. 쉽지 부러운- 않아요. 부러운 댓글들 많이 올라오네요. 아, 그래요? 서울 63점은 명함도 못 내밀까? 아니요, 63점 정도면 명함은 내밀 수 있죠. 명함은 내밀면 어떻게 받아주나요? 이게 면적 따라서 달라질 크게 점수 되게 애매한데 네. 지금 뭐 서울 민간 아파트 민간 분양의 가점제 평균 커트라인 이렇게 보면 한 62점 여기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인기 있는 평형들 네. 여기는 뭐 70점 넘어가기도 하고 네. 아닌 곳에서는 뭐 60점 살짝 밑으로 나오기도 해서 네. 63점 수준이면 안심할 수는 없는 수준이지만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그런 거 있잖아요. 84제곱미터 A형, B형, 네. C형, D형. 여기에 이제 눈치 게임. 그러니까 네. 보통 일반적으로는 A형이 가장 많은 인기를 갖고 네. 그 다음에 약간 야 이거 왜 구조 왜 이래? 뭐 네. 거실이랑 방이 왜 이렇게 되어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인기가 없어서 좀 떨어지기는 하는데 네. 네. 그런 곳에서 조금 희망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그게 사실은 살다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또 인테리어 예쁘게 네, 해놓으면. 맞습니다. 되는 게 중요한 거지. 그쵸? 사실 뭐 안 네. 되면 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비싼 나홀로 아파트는 청약 잘 돼요. 네. 이 나홀로 아파트도 우리 그거 있죠. 미계약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 네. 이제 나홀로 아파트에서 발생하는데 계속 지금 제가 아는 쪽에는 강서구 저희 사는 쪽에 우장산 쪽에 분양된 나홀로 아파트가 네. 미계약이 나서 한 번 다시 청약을 받았고 네. 그런데 또 다시 미계약이 났어요. 이거의 가장 큰 이유는 뭐 물론 왜 미계약하셨어요? 다들 물어보진 않았지만 거기에 제가 봤을 때는 분양가가 너무 셌어요. 나홀로인데 너무 셌다. 나홀로인데 음. 그리고 딱 들어봐도 이게 무슨 아파트야? 브랜드도 인지가 잘 안 되는 아파트인데 네네네. 주변 시세대로 받았거든요. 아, 거의 그러다 보니까 부담스럽죠. 네. 부담스럽죠. 이게 나홀로 아파트라는 건 나중에 팔 때도 가격 방어가 잘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잘 되는 이 청약이 잘 돼서 당첨이 잘 되는 이유는 그 정도의 이유가 있고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네.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도 가격 많이 오를까요? 아니요. 공공택지는 그래도 영향 덜 받을 거예요. 네. 공동택지니까. 공공이니까 예, 공공이니까. 거기는. 이거는 이제 민영에 대한 부분에 어떤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 네. 공공은 그래서 로또 분양이라고 하는 게 민간 택지에서는 많이 그래도 좀 줄어들기는 할 거예요. 네. 옛날에 로또 처음에 나왔을 때 뭐 100억대였잖아요. 1등 당첨금이. 네네. 근데 지금 뭐 10억으로 줄어든 것처럼 아마 민간 택지에서 분양하는 분양 아파트들도 조금 줄어들기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네. 비쌀 겁니다. 네. 보금자리론 DTI, DSR 적용되나요? 네, 아니요, 보금자리론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주질 않는다. 네, 해주질 네. 않습니다. DTI는 저런 규제는 다 적용받는데 뭐 LTV나 DSR만 적용 안 받아요. 네, DSR은 적용 안 받고. 안 받는데 지금은 해주진 않는다라는 거. 뭐 올해 할 겁니다. 내년에 집 사시는 분들은 생각하셔도 되고요. 네. 아 이거 있죠. 둔촌주공도 이제 분양가 상한제다 보니까 네. 그걸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은 다 소형으로 몰아넣고 그 조합원분은 좀 좋은 평수로 가고 네네네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편법을 네. 어떻게 보면 편법이기도 하긴 그러니까 할 원베일리가 약간 그런 식으로 네, 했었잖아요. 네, 네. 막 엄청 작은 평수들만 막 저층만 나오고 그런데 그게 세대가 갈렸나 모르겠네요. 지금 이제 세대 수는 나오기는 했는데 네. 그런 식으로 될 수 있을지는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약간 둔촌주공 그 조합원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답답한 일이죠. 이게. 그렇죠. 왜냐면 아니 이거 그냥 우리 집인데 이걸 막 분양가 상한제로 막 눌러가지고 결국엔 내 돈 더 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조합원분들. 내 돈 더 낸 거를 누군가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거죠. 이만큼 네. 물린 거를 그러니까 일반 분양 그러니까 받으시는 분들이. 그거를 차라리 뭐 집의 퀄리티를 더 높이거나 뭐 커뮤니티를 더 만들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애매하고 애매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청약 당첨된 분이 이제 로또로 탁 돈을 네. 벌어가는 이 시스템도 참 이상하긴 하죠. 이거는 정말 네. 이상한 시스템이긴 해요. 그걸 네. 그럼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라에서 가져가면 야 무슨 나라에서 민간인들 집 그렇죠. 뺏어다가 돈 벌었냐라고 하는 지탄을 받을 수 있고 그렇다고 분양가 상한제를 아예 안 해버리자니 네. 뭐 사업처럼 야 그거를 왜 이렇게 민간 사업자에게 몰아줘? 나라 돈을 왜 그쪽으로 남의 돈을 퍼줘? 그런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거라 이거는 알겠습니다. 고민이 계속 필요한 그러면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네. 넘어가겠습니다.